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40대, 이제 막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새댁입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의 존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모가 특출나지 않고 벌어들인 돈도 없고 학력이나 직업, 그리고 가정과 같은 확고한 배경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에 이렇게 되어서 6살 어린 평생 배필과 만나 사랑받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만큼 제 지난날은 단어조차도 가슴에 품는 것이 사치인 희망이 없었고 제 마음은 오직 다른 이에게 향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원망과 미움에 물들어 있던 적도 있기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살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묘한 듯하지만 그 미움이 오히려 저를 쉬게 해주지 않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했죠. 그 미움과 원한이 바로 제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 아버지는 자타가 알아주는 아주 착한 분이십니다. 너무 착해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이었죠. 너무나 착해 거절도 못하는 아버지라서 사업 중인 친구의 빚을 보증했고 그 빚을 그대로 떠맡아 갖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갖고 있던 돈과 거주 중이던 전세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5살이었고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비포증이 터지고 엄마는 억울함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대해 거의 제 정신으로 살지 못했었습니다. 착한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설상가상으로 경기가 나빠져 아버지는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도 정리의 굴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는 정말 죽어버려도 좋은 줄 알았죠. 세상을 원망했었어요. 길거리에서 끌려다니게 된 우리 집은 희망이 없었어요. 친척들의 집을 전전했죠. 몇 번이고 친척들이 마련해준 돈으로 사정을 해서 상가에 있는 지하방을 얻어들었어요. 그 후 잠깐 후에 엄마는 시장에 가겠다며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떠난 줄도 모르고 사고가 났는지 걱정했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파출소와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 후에요. 어디서도 엄마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아버지는 그때야 엄마가 자기 발로 집을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탈한 얼굴로 깡소주를 마셨고 이내 저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 그래도 내 엄마한테 사고가 난 게 아니니 천만다행이지 않냐, 정말로 다행이야. 이미 엄마만큼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고 딸에게까지 무시를 당했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안주 없이 깡소주만 마셨어. 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 이 모든 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사실은. 나도 엄마처럼 집을 나가고 싶었다고.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버릴 수 없었어. 지금까지도 그 점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인데 저는 대학 진학은 꿈조차 꾸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 아버지가 또 하는 빚까지 대신 갚으면서도 신기하게도 이젠 정말로 도저히 못 버텨겠다고 말하며 아버지를 떠나려는 매 순간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했어요. 아니, 딱 한 번만 실천에 옮긴 적이 있는데 왜 하필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마음 한가득 쓸모없는 원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제 안에 있다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오랫동안 죽어라 일만 했어요. 실제로 한 것에 비해 손에 쥐는 것도 거의 없었고 징글징글한 그 빚을 모두 갚았을 때는 제 꽃다운 20대가 모두 지나간 후였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에게 미안의 눈치를 받고 저는 제 청춘을 뺏어간 아버지를 원망하며 저희 부녀는 그렇게 평생 만나지 않을 평행선을 달렸어요. 그리고 제가 빚을 모두 갚은 후에는 저는 아버지와 따로 살겠다고 독립을 했고 그 뒤로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는 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버이날이나 아버지 생신,
명절 등등 은근 외면하기 힘든 날이 많더군요. 그럴 때면 서로 그냥 생사 정도는 확인한다는 정도로 잠시 얼굴을 보는 것이 다였죠. 꼭 마지막에는 참고 있던 응어리가 터져 저는 또 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어놓고 왔단다. 그럴 때면 시원하게는커녕 마음 한켠이 불편했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면 우리 아버지는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쌀라면 못된 생각을 했었단다. 네, 저는 참 못된 딸이었단다. 하지만 그때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해서 확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항상 못되게 하고 돌아가는 딸에게 밥 굶지 말고 몸 챙기라며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두 장을 찔러주시는데 저는 또 아버지나 써요. 아무렴 내가 아버지보다 돈이 많잖아요. 없겠다고 하며 그 돈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을 받으면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30대가 다 될 때까지 변변한 연애도 하지 못한 채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뛰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무직 경력만 빼고 여러 잡다한 경력은 쌓여 있는데요. 그러다가 공사장과 한밥집에서 근무하다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던 이모님이 24시간 운영하는 감자탕집을 인수하시게 되어 제게 같이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물으셨어요. 아가씨 손도 야물고 일머리도 좋고 나중에 나가게 되면 같이 일하면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게. 대신 우리 가게는 24시간 영업이라 근무 시간은 좀 길어요. 노동법 같은 것을 따지면 곤란하고 혜택을 본 적도 없는데 뭘 따지겠어요. 돈만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저는 한밥집에서 일을 하다가 감자탕집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미 청춘은 갔고 벌어놓은 돈은 아버지 빚 빼기 위해 다 썼으니 지금부터라도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을 벌고 싶었던 저는 그야말로 제대로 돈을 벌기 원했어요. 그 고단한 감자탕집 일을 하면서도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고 집에서는 간단한 부업도 했었죠. 그 결과 3년 사이에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문득 달력을 봤는데 하필이면 아버지 생신이 딱 2일 남아있는 거예요. 차라리 지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저는 아버지 입을 점퍼를 하나 사들고 아버지 집을 찾았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와서 좋은 건지 아니면 저도 모르는 기쁜 일이 있는 건지 신이 잔뜩 나셨고 분명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눈치였는데요. 제가 쳐다보면 끝내 입을 열지 않으시더니 제가 이제 그만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저를 다시 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아버지가 취직했어요. 취직했는데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되물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셨고 그래서 저도 늦은 나이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환갑을 넘기셨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후 건강도 좋지 않으셨고 체격도 왜소하셨는데 저는 취직이라는 말에 아버지가 나쁜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닌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천재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을 누가 써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사세요. 괜한 일에 휘말려서 저까지도 고생시키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써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를 2정거장 가면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냉큼 이력서를 가져갔어요. 기대는 하진 않았는데 말처럼 요즘은 경비원도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나한테 내일 모레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날이 또 있을까 싶어요. 내가 말은 못했어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하는 너만 생각하면 가슴에 돌이 얹힌 것처럼 무거웠는데 이제라도 너에게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정말 아버지한테 출근하라는 요청이에요.
괜히 이상한 꼬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돈을 달라고 하면 나랑 사귈 건가? 알겠어. 또 경비시키면서 누가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겠어? 괜찮아. 맞아. 어차피 아버지 일이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오지랖 떨다가 피곤한 일 생기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체력도 딸리는데 무리하지 마라. 다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알지? 아버지 건강 상태 걱정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잘 챙기세요. 알았어. 걱정 마, 안 다칠게. 내가 잘할 테니까. 누가 걱정한다고 피해 주라는 말이야. 이만 가볼게. 새벽에 일어나려면 이제 자야 돼서. 알았어. 오늘 랩 생일 선물 줘서 고마워. 잠바 자리 입을 거야?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마. 젊은 사람도 힘들면 탈난다. 알겠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당신 빚을 모두 저가 갖게 만들었느냐고 또 꼬인 배앓이가 스멀스멀 올라오려 했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저도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든 삐뚤어진 마음이든 아버지가 경비 일을 잘 하길 바랐는데 그 후로 1년이 조금 지났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월세 기간이 끝나 그 집 주인을 만나야 했는데 전세를 돌리고 싶다면 무려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나오지 않는 사이 아버지와 상의를 하러 경비 아닌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경비실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어떤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닥에 머리까지 닿게 허리를 굽히며 삿대질까지 하는 우리 아버지 체격의 2배 정도 크기의 아줌마를 만나게 되어 그 순간 나도 퍽도가 돌았어요. 아저씨야, 아저씨, 월급이 아파트 사람이 주는 건 몰라. 아저씨는 아파트 지키는 개야. 그런데 왜 쓰레기 분리수거를 나한테 시키려고 하냐? 여기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벌겠다는 거야? 도둑놈이네. 이봐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개 도둑이 잡상이는 또 뭐야? 우리 아파트 사람이에요. 아니면 방문자가 들어올 수 있게 아파트가 초호화 펜트하신 줄 알겠어요? 5층짜리 25년 된 후진이에요. 아파트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아버지에게 무례한 말을 하다가 아줌마한테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는서 돼지 같다 고 할 때 아줌마가 좋아하시겠죠. 어머, 뭐 돼지, 어디 한적한 경비 아줌마한테 야,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죄송합니다를 했는데 죄송한 게 뭔가요? 그래서 몇 살인가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릴 거라고 확신합니까?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아줌마보다 저가 더 어릴 게 틀림없어요. 너는 너로서 라고 말하는 그 아줌마를 이기는 듯이 그 아줌마의 손을 꽉 잡았더니 꺾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저를 고소할 것이라고 난동을 피웠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일을 지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으시죠. 퇴직금을 합의금으로 주기로 하고 경비 일을 그만두셨어요. 살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를 입는 날이 다가오다니 저는 또 바보처럼 손해를 보면서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아버지에게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여자가 잘못했잖아.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지. 내가 그런 사람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왜 바보처럼 아버지가 다 뒤집어 쓰는 건데 라며 악을 썼고 저희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 내 딸한테 그 아줌마가 해코지 할까봐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라며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목이 콱 하고 메웠어요. 누가 그런 걸 고마워할 줄 아나.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 5천만 원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담스럽고 새로운 것을 얻어들이자니 이젠 직업도 없는 늙은 아버지가 미우나 고우나 걱정이 돼서 제가 먼저 같이 살자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의 제안이 싫지 않은지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미웠던 마음도 사실은 정이었는지 그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이래저래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 참에 모아놓은 돈과 아버지가 살던 월세 보증금을 합쳐 작게라도 제 가게를 하나 차리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집도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원룸에서 아버지랑 둘이 살 순 없으니 2개의 방이 있는 빌라를 전세로 어렵게 구한 후 꽤 운 좋게 멀지 않은 곳에 목이 좋은 삼각 건물이 있었습니다. 작고 평이한 가게 한 곳이 나타났고 가게세가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위치라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굽던 김밥을 판매하는 경험이 있었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는 상가 건물 위에 위치했습니다. 동네에는 많은 아파트가 있어 출근하는 동안 간단하게 김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큰 이익을 얻진 못해도 아버지와 제가 먹고 살 만큼은 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밥집을 차렸고 예상대로 김밥은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말고 쉬어도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한석호 가게에 나가서 정서도 하시고 전단지도 돌리셨어요. 쉼보다는 운동 3마일도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삼각건물 경비를 맡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보다 89살로 보이는 분과 가까워지시기 시작하셨고 경비 업무를 함께 해보셨는지 우리 아버지는 특히 그 할아버지를 챙기시곤 했어요. 제게는 점심때 김밥 한 줄 줄 건 다 드리자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 한 줄 김밥은 어느새 라면 한 그릇, 떡볶이 한 접시로 변하면서 바라는 것도 점점 많아지셨어요. 괜히 심술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투정을 부리곤 했어요. 아버지는 좋은 일을 한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땅을 파서 장사하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저분이 여기 청소도 다 하시고 쓰레기도 다 치우시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공짜로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함께 다니면서 제법 가까워진 것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해 뭐라고 하는 법이 없던 아버지는 이제는 제법으로 제게 잔소리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철모를 하면 눈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짜증나면서도 싫지 않은 이상한 기분이 들게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게 된 경비 할아버님은 이제는 밤이면 우리 아버지와 소주 한 잔씩을 기울이며 지내시고 전화해 드릴 정도가 되셨어요. 이래야 하는 분의 처지가 마음에 쓰여서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저희 아버지 속옷이나 네일을 살 때 함께 몇 번이나 사도록 했었는데 한 번은 추운 날씨에 계속 밖에서 일을 하셨던 탓인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기침을 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다시 마음에 걸려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또 그곳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제 성미는 그날도 참을 수 없었네요. 이봐, 당신 경비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왜 항상 우리 가게로 오면 청소를 안 하시냐. 그 코딱지만한 김밥집처럼 더러워 보이게 쓰고 닦으면서요. 경비 주제에 차별하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월급 받는 줄 아세요? 그리고 목욕 좀 하고 다녀요. 노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줄 알아요? 이러면 가게 오는 손님들도 다 싫어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손님 끊기면 할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말아요. 아줌마, 지금 갑질하고 계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대낮에 소란을 피우다니. 아줌마,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줌마도 이분한테 이렇게 말해야죠. 하면 안 돼, 안 돼요. 야, 너 몇 살이야? 어디서 반말로 말하고 있어? 아줌마도 이분한테 반말해? 난 아줌마가 아메리카 스타일인 줄 누가 정했어요? 알겠어. 자기는 한참 어른들에게 환불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나 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후져질 수 있는지 기가 막혀. 코딱지만한 가게를 하면서 지금 나에게 덤비는 게 이 건물에서 내 미용실이 제일 넓다는 거 알지?
여기서 가게세는 내가 제일 많이 내는데 그걸 확건물 주인에게 문제 제기해봐. 당장 할아버지부터 잘릴 텐데 무섭네. 그렇네. 여기서 월세는 제일 많이 내는데 그 미용실을 파리만 날린다며 조만간 가게를 먼저 내보낼 거야? 아니야. 왜야? 자자, 그만들 하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잘할 테니 두 분 진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잘못하셨어요.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야죠. 여자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당연히 무섭죠. 저는 이 새내기 가게 주인이며 이 할아버지는 내가 내는 돈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불만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탁소 아저씨도 불만이 많고 1층 빵집 여자도 이 할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아요. 왜 나만 그런 걸까요? 나한테 뭔가 앙심이 있다는 게 어이없어요. 정말 뭐 완전 미친 사람 같아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고 싶어요. 치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시 아줌마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자기도 알아요. 밖으로 나가 싸우면 자기가 더 쪽팔릴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할아버님은 그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친한 우리 아버지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경비 일을 그만두신 후 우리 아버지는 그분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며 한동안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했고 제가 오지랖을 부리며 핀잔을 주는 바람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도 쓰였습니다.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상가 공지 사항이 있다며 상가 주인들이 모두 모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게 계약할 때도 건물주가 부동산에서 모든 일을 위임해서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긴장되었습니다. 날짜가 다가와서 저와 다른 상가 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얼마 전에 저와 다퉜던 임씨 아줌마도 있었고 처음 보는 젊은 남자까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건물주라고 소개하는데 딱 봐도 금수저 같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또를 당첨하여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큰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다니 저는 잘 알지는 못하면서 건물주 남자를 부러워하며 샘을 타들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그 남자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얼마 전까지 경비를 담당하신 분께서 그만두겠다고 하셨어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그분은 욕심이 없어서 거의 최저임금만 받았던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비용이 이전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시다니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관리비가 변동되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한 후에는 관리비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는 현재 임차하신 가게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지만 가게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관리비를 청구했지만 어떤 분께서 자신이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이 기회에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큰 면적은 더 많이, 작은 면적은 적게 부담하도록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이전보다 관리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 그런 차별은 어디에 있나요? 왜냐하면 직접 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뻔뻔스럽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임시 아줌마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데 오히려 자기가 상가 주인들에게 이상하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고 자기도 부끄러운지 가볍게 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리더군요. 한쪽은 불평을 하고 다른 한쪽은 미소를 짓더라는데 그 자리는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김밥집 사장님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나도 한 사람에 대한 예의다 싶어서 네, 맞습니다. 왜요? 라고 하니 긴장했고 건물주 남자는 사람들이 가는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잠시 남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긴장한 나에게 건물주 남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봤고 따뜻한 커피까지 건네주셨어요. 나는 두 손으로 커피를 받았는데 그 남자의 말에 커피를 바닥에 쏟을 뻔했어요. 사실 여기 건물주는 아니시고 그냥 대리인이에요. 아, 건물주분은 엄청 바쁘신 모양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계시다니요. 경비를 보던 분이 건물주시라고 해서요. 네, 할아버지가 건물주시라고 하셨어요. 건물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제가 반대를 했음에도 여전히 경비를 직접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맡기면 다 엉망된다고 하던데요. 참고로 저는 그분을 손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김밥집 사장님이랑 사장님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네, 아니에요. 감사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사실 저 많이 벼르고 있었거든요. CCTV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제가 경비 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갑질을 저희 할아버지가 당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이 남자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CCTV를 봤더니 제가 임시 아줌마에게 덤벼든 것도 다 봤을 테니까요. 저는 순간 창피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러자 이 남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장님께 아버님께 근사한 식사 대접해 드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할아버지께서 차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참에 같이 가자고 하니 상가 사람들이 모두 놀란다고 안 가신다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얼떨떨했었어요. 그러더니 정신을 차리니까 저희는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에는 제가 평소에 보던 경비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아닌 근사한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옷만 바꿔도 사람이 전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버지도 이렇게 근사하게 지내는 줄 몰랐었습니다. 분이었는데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냥 저희보다 사정이 더 어려운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격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 목소리 큰 대장부는 어디 가고 이렇게 얌전히 빼는 아가씨가 앉아있나. 내 차림이 영 그러나요? 역시 경비복을 입고 왔어야 하나.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죄송하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뭐 실수라도 한 게 있다면 전혀요.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말은 안 했어도 상가 주인들이 점점 도를 넘어서 뭔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를 보다 보니 이런 멋진 여자를 처음 봅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데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네, 아니에요. 저는 고생만 시켰을 뿐이에요. 저는 부끄러운 애비예요. 평생 집만 짓기에 길숙한 게 아버지 알았다. 나도 창피한 거 알아. 그리고 이런 말 미안한데 저분은 이미 알아. 내가 벌써 다 말했거든. 아우, 진짜 고집이야. 괜찮아요. 오히려 나는 그래서 처자가 더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손주며 이리 삼고 싶은데. 아니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손주분이 화내요? 그런가, 너 화났냐? 아니요, 할아버지가 하도 얘기하셔서요. 저분과 제가 어떤 관계인지는 이미 알 것 같네요. 너도 마음에 들겠죠? 더불어 앞서 가시는 것 같다. 오늘은 그냥 밥만 먹는 자리라고 하신 후에, 알았어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 하리비가 살아본다고 해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의 걱정이 나보다 더 앞서 있어. 그래도 이것은 아니죠. 할아버지가 결혼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분 의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타인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서 맥박이 빨리 뛰는지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하지만 솔직히 싫지 않은 식사 자리가 몇 번 더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님은 형님이 되었죠. 친분이 있어 그런지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상가 경비라도 하는데 건물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깨서 건물로 나가는데 못 막는다 해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더니 가게 앞에 큰 꽃바구니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꽃다발에 배달이 잘못된 줄 알았으나 주인을 찾아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꽃다발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낸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벙벙하게 그 자리에 있던 저였죠. 그 순간이었어요. 건물주 할아버지의 손자인 민석 씨가 수줍게 머리를 극적이며 나타나더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인지를 말했습니다. 코치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며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솔직히 꾸민 것인지 생실 것인지 헷갈렸어요. 조건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떠나서 제 삶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곧 40이 되는 저에게 이런 뜻밖의 데이트 신청이라니 본인으로서는 심지어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내 생애 처음 남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며 드라이브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 근처 멋진 카페에서 와인도 마셔봤죠.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연애를 갈망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점점 남자의 진심이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처럼 등살에 호강한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나는 여성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뜻밖의 민석 씨의 말은 나의 얼굴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다.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리면 어젯밤 일처럼 마음이 뛰어오르는 것 같아. 나는 선영 씨보다 나이는 더 어려지만 그래도 철두철미한 사람은 아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라고 해도 나는 순수하지 않다. 처음에는 내가 좀 누나 같아서 두렵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니까 뭐든지 우리 가족 유전자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선영 씨를 좋아해. 어째서일까? 나는 돈도 없고 꽤 떨어진 나이의 김밥집 아가씨인데 그 사실을 그는 몰라. 자기가 얼마나 예쁘고 멋진 사람인지 선영 씨 진짜 예쁘다고 아닌 척 큰 소리 내도 착한 거 다 티난다고요. 제가요? 저 하나도 안 착해요. 잘못 보신 건데 저도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빚을 갚느냐 고생했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모질게 굴었다고. 근데 왜 그런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야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저도 돈이 많고 여유 있으면 진작에 따로 살았을 텐데. 아니에요. 진짜 싫으면 그래도 따로 살아요. 사람은 절대 싫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거든요. 잠깐 참을 수는 있겠지만 기약 없이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 힘들게 일하셨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 건물은 저희 그의 힘으로 세운 건물이에요. 할아버지가 주운 폐지를 올린 거예요. 부모님은 이혼하고 어린 저까지 형편이 어려운 할아버지에게 저를 버리고 우리 아빠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전혀 모르신 분들 같았는데 그래서요. 다들 비슷한 사람이라서 괜히 거리 두지 말고 우리 정식으로 만나요. 제 취향이 독특해서 여성스러운 타입보다 대장부터 입에 선영 씨가 좋아요. 그건 칭찬이에요. 고백합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팔 청춘은 아니었지만
첫 연애였어요. 설레고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민석 씨는 그런 모습을 귀엽다며 예뻐해 주셨어요. 나이 차이도 잊은 채 그에게 사랑받는 것이 좋았던 제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품었고 2년 뒤 꿈에서도 바랐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무려 두 사람에게서 받았죠. 그 사람은 제가 사랑한 민석 씨였고 민석주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할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우리 아버지도 이젠 자신의 짐 같은 자기를 벗어나 다른 여자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 같았기에 염치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감사하게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든 평생 동안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하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너무 요란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결혼을 원했죠. 그러던 중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얻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예쁜 원피스 한 벌을 건네셨어요. 백화점에서 할 법한 포장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산 건지 또 다시 날 세우셨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의 통장 하나를 건네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나 그놈 찾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우리 딸을 고생시켰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서 다행이야. 그놈도 결국 사는 모습이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 남의 눈에 피눈물이다. 펑톡 넘어지게 하지도 못하고 산다. 그러더니 우리 딸 크면서 예쁜 옷 한 벌도 못 사주지 않자 착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아버지가 한 일이 없다면 그것이 부모를 비하면서 나에게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새 신발에 피가 나도 아버지는 그것을 살면서 행복해 할 수 없었다.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아버지가 준 새 옷을 입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니 아버지가 힘써준 것에 미안하고 고마워했다. 아버지란 말을 오랜만에 불렀을 때 어릴 적 얼핏 돌아간 듯 한순간을 느꼈다. 그렇게 울었다. 내 마음을 풀자 했던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사실론 함께 한 때를 그리워했다. 아버지 속을 몰랐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고생 그만하라고 친구를 찾아다녀서 아버지의 힘든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착하고 여리하고 그래서 이용당하다가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우리 아버지. 이제 남편이든 민석 씨든 종전의 친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라서 대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성실함과 어진 그 마음을 이제는 저도 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버님까지 성실함에는 뒤처지는 자가 없으니 이런 우리 집을 누가 따라갈까요? 여전히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저와 남편은 원래 하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욕심을 내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며 결국 손님이 없어 미용실 아줌마가 자신의 발로 상가를 떠나고 나서부터 시아버님과 우리 아버지 두 분이 참가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했던 경비 할아버지가 사실은 건물주임을 알게 된 이후 상가 주인들은 너도 나도 하는 것 없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알아서 쓰레기면 쓰레기에 주차면 주차, 복도와 계단 청소까지 나서서 하니 예전보다 수월하다 못해 할 일이 없을 만큼 번성한다고 하십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다면서 잘 살 것이라며 저는 요즘처럼만 행복하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한몫 단단히 잡았다고 뒷말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물질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살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맞지만 사람 그리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꼭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저의 장문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늦은 오후가 다가오니 조금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디 모두가 저처럼 행복으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음악을 듣는 것이 좋아요.